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날씨가 좋은 날은 참 좋죠. 비 오고 심술궂은 날씨가 참 많아서 그렇지 가끔씩 드러내는 햇살들이 참 예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좋았던 날에는 주변에서 그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사진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도 아닌데 왜 피사체가 되는 걸 그렇게 편치 못하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반려동물의 모습들? 무엇을 찍던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요, 그 순간에 정말 각별하게 생각해서 저장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 다른 표현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터 벤야민은요, 사진 같은 기계 복제가 가능한 예술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렵고 좀 지루한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미얀마의 시민들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이라는 이 대중적인 사진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희망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이 정도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찍고 있는 사진도 지금 우리는 함께 보고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진 찍으셨나요? 그 사진은 혹시 어떤 의미였어요? 누군가의 취향. 오늘 누군가의 취향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라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멕시코 출신 감독이 아닐까요? 일단 화면이 예쁘든 웅장하든 어쨌든 비주얼에는 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여 온 감독입니다. 어쩌면 퍼시픽 림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 작품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이라는 이 작품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필모그래피를 보면요, 어떤 장르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퍼시픽 림 같은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대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괴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봇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화를 만들든 Shape of Water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거 멜로 영화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장르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요, 그게 딱히 그 장르의 클리셰적인 영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재주를 가진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참 즐거워서 더 기대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죠. 그래도 저에게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원픽을 좀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연 판의 미로를 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예쁘거든요.
이 감독이 참 소녀 취향이 확실해요. 주인공을 맡은 이 오피리아라는 캐릭터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저는 이게 해리포터의 스페인판쯤 되는 줄 알고 봤어요. 아니, 제목이 그렇잖아요. 판의 미로, 오피리아의 세계의 열쇠라니. 아니, 그 열쇠로 나니아의 옷장이 열면 막 설원이 펼쳐져 있고 막 미로를 빠져나오고 나면 호그와트가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리고 또 포스터에 달려있던 캐치프레이즈도 비밀의 문이 열리면 기이한 판타지의 전설이 깨어난다. 인데, 뭐 이건 대놓고 낚은 거죠. 참고로 원작의 제목을 최대한 직역하자면 판의 미궁쯤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 절대 아동용이 아닙니다. 낚여서 영화관에 갔던 다수의 아동들이 너무너무 잔인한 장면들에 놀라서 막 울면서 극장을 뛰쳐나오고 부모님들이 몰려가서 항의소동까지 벌어졌던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배경이 스페인 내전 직후 그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한 숲속 마을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를테면 뭐 빨치산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코패스 장군인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이 소녀 오피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영화가 배경만 봐도 잔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스포는 최대한 안 하고 싶긴 한데 이 영화 사람이 안 죽으면 이상한 그런 영화 아니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스페인 내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의 어느 인민전선파 병사의 죽음이라는 작품일 겁니다. 뭐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작품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로버트 카파라는 이미지를 포털에 검색만 하시면 바로 뜨는 그 첫 번째 이미지, 총을 들고 쓰러지고 있는 한 병사의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1920년대가 되면은요, 사진 기술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초기 사진기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덩치의 사진기가 필요하고 또 한 번 사진 찍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가만히 서서 사진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사진기까지 발전을 합니다. 또 현상 인화 과정도 비교적 간결해지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다. 사건, 사고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 있는 뉴스고요. 또 지금까지는 기껏해서 그림 정도로 그림 같은 거라든지 막 현장 스케치 같은 거요. 그런 걸로나 사건 현장의 분위기 같은 걸 좀 상상해 올 수 있었던 대중들이 이 사진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진으로 생생하게 그 현장의 사건, 사고 현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습니까? 당연히 신문들이 이런 사진들을 계속 실어가면서 판매 부수를 높이고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르뽀성 사진들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사진 작가들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스페인 내전을 아주 거칠게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파시스트 군부와 공화주의 좌파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 혁명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세계 1차 대전의 기억도 생생했던 유럽 대륙이잖아요. 당시의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사실은 좌익과 우익의 전쟁 그리고 파시즘을 막기 위한 전쟁으로 비춰졌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당연히 사진 작가들도 현장으로 달려갔겠죠.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 로버트 카파도 공화군, 즉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는 좌파 공화군의 첫 번째 승리를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공화군은 파시스트 군부의 화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로버트 카파가 실제로 담아낼 수 있었던 순간이라는 것은 공화군 쪽 세력인 인민전선파 병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상상을 좀 해보죠. 지금과는 세상이 달랐어요. CNN이 있어가지고 폭격 모습을 막 생중계해주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의 진짜 모습을, 그러니까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용서되는 그 참혹함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 한 장이 바로 인류에게는 첫 번째 경험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경험이요. 영화 속 주인공의 죽음이나 글로 적혀진 소식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 총을 맞고 죽어가는 순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의 경험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요.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요,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잊는다는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또 정치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하고 관계없이 그 이미지라는 건 참 지우기 힘든 것이었잖아요. 이게 생중계된 건 아니었지만 이 한 병사가 총을 손에 걸어쥐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이미지가 잡지 라이프에 실렸을 때 그 잡지를 통해서 그 순간을 공유하고야 말았던, 공유당했던 사람들의 그 충격이라는 게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당시에 겪었던 그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페인 내전은 온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전쟁이 됩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그 폭력적인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 속 인민전선파 병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파시스트 군부 쿠데타 세력을 막아내고자 했던 수많은 무명시들이 힘없이 무너진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도 많은 무명시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 전쟁은 이 무명시들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 영웅들의 영웅담으로 기록되는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자, 또 스페인 전쟁, 스페인 내전 하면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 또 있죠.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전 및 반파시즘 운동의 아이콘 아닐까요? 자, 1940년에 파리가 나치 점령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피카소의 작업실에는 이제 작품들 다 이미 빼놨고 이 게르니카의 사진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한 나치 장교가 이걸 당신이 그렸나? 하고 물었더니 피카소가 아니, 당신들이 그렸지 라고 답했다는 거 꽤 유명한 일화죠. 이 그림이 다루고 있는 거는 바스크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 북부의 그 바스크 산골 지역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파시스트 군부 쿠데타의 수장, 그 수장이 그 이름도 유명한 프란시스코 프랑코죠. 대충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두환 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요. 그리고 전두환 씨하고 다른 게 있다면 82의 나이로 1970년대 중반에 사망할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스페인의 독재자로 군림했다는 것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스페인의 전두환 프랑코가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히틀러는 파시스트 동지인데 프랑코를 거들고 나섰겠죠. 그리고 1937년 4월 26일 히틀러의 콘도르 군단 비행대가 산골 마을 게르니카에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2,000명이 넘는 이 산골짜기 마을 주민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마을 하나를 그냥 날려버린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정말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공장 그리고 제강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전쟁광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값진 승리였겠지만요. 희생된 그 목숨값을 대체 과연 뭘로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2번 봤어요. 한 번은 아직 게르니카가 프라도 미술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렸을 때 한 번 봤어요. 그리고 2번째는 한 3, 4년 전쯤에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 봤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땐 그런 그림이구나.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피카소의 게르니카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말았었던 것 같아요. 무료 입장을 하겠다고 돈 아낀다고 일단 밤에 갔기 때문에 야간 개장 때 갔기 때문에 피곤했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렸어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청춘이었거든요. 근데요, 2번째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왜 그렇게 크게 그려져야 했는지도 좀 납득이 갔고요. 절규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별로 극적이지 않은 왠지 멍한 것 같은 그 인물들의 눈동자도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문도 알 수 없는 채 공포에 완전히 질리기도 전에 그렇게 사라져간 생명들이라는 걸 이번에는 알 수가 있었고요. 그게 참 두렵고 슬펐습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스페인 내전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페인 내전에 뼈아프게 슬퍼하고 절망했던 유럽 대륙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유럽하고 미국을 포함한 그 당시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제국주의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갈등과 반목, 되풀이되는 내전과 독재가 남았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왜 그렇게 내전이 많을까요? 유럽 국가들이 떠나면서 그 남기고 간 수평하고 수직이 아주 잘 맞는 그 멍청하게 짝이 없는 그 대충 그린 국경선 때문이라는 건 아무리 히틀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단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 이후 강대국들의 그 냉전 이데올로기 다툼 때문에 38선이라는 게 그어진 거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 휴전선의 모양이 이렇게 좀 곡선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38도선을 기준으로 갑자기 철조망을 치고 나라를 분리해 버린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남겨진 국가들이 겪어온 내전, 독재, 쿠데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사실 좀 잔인한 말이지만 스페인 내전은 그야말로 타인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얘기가 정말 길어졌는데, 너무 길어졌는데요. 영화 판의 미로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영화 얘기는 정말 얼마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자,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영화는 동화책을 좋아하는 오피리아가 지하세계의 공주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얘기일 것 같죠?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이 영화의 또 매력이 되겠죠. 근본적으로요. 일단 그 등장하는 그 요정들부터가요. 굉장히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합니다. 사실 이 델토로 감독이 HP 러브크래프트 소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걸 생각하고 보면은 이 요정이라는 족속들이 왜 그렇게 징그럽고 기괴하고 막 기이하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해도 좀 너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도요. 왜 자꾸 보다 보면은 정들고 또 귀여운 구석이 보이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는요. 골룸만큼이라도 정들 만한 캐릭터가 아예 없어요. 제가 이 점은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오피리아 이외의 캐릭터에는 정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긴 게 비호감이라서. 게다가요. 또 오피리아가 겪어내야 하는 게 이 환타지 모험뿐만이 아닙니다. 이 못생긴 그리고 기괴한 요정들과 함께하는 이 모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빨치산 잔당을 소탕하는 임무를 받아들고 숲속 마을로 온 사이코패스 의붓 아버지도 오피리아가 넘어서야 할 퀘스트라는 겁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요. 판타지 쪽 모험보다는 이 현실의 압박 퀘스트가 훨씬 고난이도예요. 왜냐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코패스잖아요. 재난은 항상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죠. 전쟁은 결코 여자와 아이의 얼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을 앓고 있는 산딸이 다 된 어머니와 오피리아한테 이 전쟁광 아버지가 얼마나 가혹했을지. 그래서요, 영화는요, 전쟁의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이 가부장적인 의붓 아버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징그러운 요정들과 축축하고 더럽고 또 을씨년스러운 동굴만 골라서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오피리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요, 너무나 잔인하고 또 현실적이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또 그 와중에 오피리아는 너무 예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피리아 시점에서 영화가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 주인공이 겪게 되는 환상 속 모험이 실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피리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건지도 또 오롯이 관객이 판단해야 할 몫이 됩니다. 이 영화가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예요. 왜 곡성 같은 영화가 그렇죠. 보고 나서 결말을 두고 관객들이 그렇게 토론을 벌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매력이죠. 제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스포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피리아의 모험은 현실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실 오피리아의 모험이 비현실적이라고 친다고 해도 전쟁이 만들어낸 혐오와 잔혹한 만큼 비현실적이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요, 혹은 보셨다면요, 혹시 오늘 무의미한 30분 함께 하시고 보실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기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noogoo@gmail.com 누구f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자, 넷플릭스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지만 전 휴대폰보다는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 즐거운 영화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누군가의 취향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30분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누해양이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림들은 어떠셨는지, 누해양이 꾸민 화면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약속드렸죠? 더 신나고 두근거리는 일들을 또 만들어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였어요?